안녕하세요. 저는 우영주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인생에서 아들 준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반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까지 한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모든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죠. 그런 준호가 어느 날 저녁 상기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 아이 같기만 하던 녀석이 어느새 자라 자신의 짝을 찾았다는 사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여자가 내 아들의 마음을 훔쳐갔을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산 엄마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감정이겠지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우리 아들 마음을 이렇게 뺏어갔을까?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엄마한테.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어요. 진짜 좋은 여자야. 엄마도 보면 분명히 마음에 쏙 들어 할 거야.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이번 주말에 당장 데리고 올게. 아들의 저런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란 저렇게 유치하고 순진해 보이는 것이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것이겠지요. 저는 주말에 올 손님을 위해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아들이 좋아하는 해물찜이며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 새벽부터 시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토요일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과 그 옆에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는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미애. 아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미애라고 합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청아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을 맞추는데 그 눈망울이 참 맑고 선해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처럼 과하게 꾸미지도 않았지만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서 기품이 흘렀고 옅은 화장 너머로 보이는 이목구비는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만큼 빼어났죠. 첫인상은 그야말로 합격점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미애 씨. 준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느라 고생했네. 제가 현관으로 들어서라고 손짓하자 미애 씨는 감사합니다. 어머님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제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이런 건 제가 들게요. 무거우셨죠?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배려심 깊은 모습에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미애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듯 연신 눈에서 꿀을 뚝뚝 떨어뜨리며 곁을 맴돌았어요. 식탁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고 혹여나 불편할까 챙기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흐뭇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미애 씨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묻는 무례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싶었죠. 미애 씨는 지금 하는 일이 마케팅 쪽이라고 했나? 힘들지는 않고. 네, 어머님. 처음에는 배울 게 많아서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해서 괜찮아요. 워낙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걸 기획하는 걸 좋아해서요.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젓가락질하는 모습이나 음식을 먹는 태도 또한 조신하고 단정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준호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나요? 집에서는 아직 애 같아서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은근슬쩍 아들 흉을 보자 미애 씨는 방긋 웃으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 씨 회사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일도 잘하고 후배들도 잘 챙겨서 다들 좋아해요. 저한테도 얼마나 든든한 사람인지 몰라요. 아들 칭찬을 제3자에게, 그것도 저렇게 예쁜 아가씨의 입을 통해 들으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해벌쭉 웃으며 해물찜을 미애 씨의 앞접시에 놓아주기 바빴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겨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미애 씨는 제 옆에 바싹 다가와 앉아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순간에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 줄 아는 영리한 여자였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가씨라면 까다로운 제 기준에도 차고 넘쳤죠. 참, 미애 씨는 어느 학교 나왔다고 했지? 문득 궁금해져서 묻자 미애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S대 나왔어요, 어머님. 국내에서 최고로 쳐주는 명문대였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우리 미애 씨 공부도 아주 잘했네.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구나. 제 칭찬에 미애 씨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는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애 부모님 얘기도 좀 들어봐. 두 분 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준호의 말에 미애 씨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어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별거 없어요, 어머님. 아버지는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이고요. 어머니는 취미로 하시던 그림이 좋아서 작게 갤러리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교수 아버지의 갤러리 관장 어머니라니. 재력은 물론이고 학식과 교양까지 갖춘 집안이라는 생각에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준호에게 과분할 정도의 짝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훌륭하신 분들이네. 언제 한번 정식으로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준호가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 빨리 결혼 준비 시작해도 되는 거지? 다음 달에 바로 상견례 하자. 응. 아이처럼 조르는 아들의 모습과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미애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래, 그러자꾸나. 좋은 날은 빨리 잡을수록 좋지. 어서 날 잡자. 제 허락이 떨어지자 준호와 미애 씨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니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양가 부모님 없이 우리끼리 먼저 식사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가 제안했어요. 아들과 미애 씨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우리는 전망 좋은 고급 한정식 집에 조용한 방을 예약했습니다. 약속 당일 먼저 도착해서 아들과 미애 씨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 봐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나도 방금 왔어. 어서들 앉아. 식사가 나오는 동안 우리는 상견례 때 어떤 옷을 입을지, 결혼하면 신혼집은 어디에 얻을지 같은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미애 씨는 제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어머님 안목이 정말 높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라며 저를 한껏 치켜세워 주었어요. 그런 미애 씨가 어찌나 예쁘던지 저는 정말 그녀를 친딸처럼 여기게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미애 씨가 잠시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요. 미애 씨가 방을 나가고 저와 준호는 남아서 디저트로 나온 수정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옆방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듯한 한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복도를 지나가다 말고 우리 방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우리 방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저와 아들 앞으로 다가온 여자는 제게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갑자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얼굴에 당황해서 누구신데 하고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제 말을 가로막고 곧장 본론을 꺼냈어요.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절박해 보였습니다. 방금 나간 저 여자 신미애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제 팔을 붙잡을 듯 가까이 다가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제 귓가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절대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발 당신 아드님을 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여자가 사라진 복도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저 여자 말을 믿지 말라니? 전부 거짓말이라니? 내 아들을 구하라고? 엄마, 왜 그래? 방금 그 여자 누구야?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미애 씨가 환한 얼굴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어머,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하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묻는 미애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방금 전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섬광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절대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하고 끔찍하게 보였을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 제 안에는 거대한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뒤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고 사랑스럽기만 하던 예비 며느리의 얼굴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짓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달콤하기만 했던 수정과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쓴 독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식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미애 씨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을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제 눈치만 살피며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얼마나 굳어 있었으면 저 철없는 아들 녀석까지 분위기를 파악했을까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절대 믿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라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와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라며 걱정하던 미애의 얼굴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 혼란을 애써 억누르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아들의 대답은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까 그 여자 말이야. 엄마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네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아니요.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무슨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요. 준호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그 여자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과 진심 어린 경고가 담긴 너무나도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하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미애 씨는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엄마 표정이 안 좋아서 신경 쓰였을 텐데. 저는 미애를 걱정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제가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얻어내는 것이었으니까요. 미애 씨 아버님이 교수님이라고 했지? 어느 학교에 계신다고 했더라. 엄마 친구 남편도 S대 교수인데 혹시 아는 분일까 싶어서. 이건 순전히 떠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친구 남편 중에 교수는 없었지만 미애가 S대를 나왔다고 했으니 아버님도 같은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제 질문에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학교까지는 저도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그냥 아이들 가르치신다고만 들어서. 그래?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중에 미애 씨 편할 때 한번 물어봐. 혹시 알아? 세상 참 좁은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파고들면 아들이 제 의도를 눈치챌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음속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사랑에 눈이 멀어도 정도가 있지. 아들의 무심함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피곤하다며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역시 소파에 몸을 던지다시피 주저앉았어요. 고요한 거실에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완벽한 프로필, 상냥한 말투, 몸에 밴 듯한 교양 있는 태도. 흠잡을 데 하나 없던 미애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부정하던 낯선 여자의 경고.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이 그 거짓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녘 깨야 겨우 잠이 드는가 싶으면 낯선 여자가 제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에 놀라 깨기를 반복했어요. 당신 아들을 구하세요.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마냥 손 놓고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잠옷 바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미애가 졸업했다던 S대학교를 입력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수진 소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학과와 수백 명의 교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신이라는 성을 가진 교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모든 단과대학의 교수 명단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허탈하게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S대학교의 그 어떤 학과에도 신씨 성을 가진 교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명단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미애가 학교 이름을 잘못 말했을 수도 있고 아버님이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애의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치고는 꽤나 멀쩡한 얼굴로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제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먼저 사과를 해오는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아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괜한 걸 물어봐서 네 마음만 불편하게 했지. 미안하다. 제가 먼저 사과를 하자 아들의 얼굴이 금세 환하게 펴졌습니다. 역시나 단순한 녀석이었어요. 아니야, 엄마. 사실 나도 미애한테 아버님 어느 학교 계신지 여쭤봤어. 근데 미애가 그러더라. 굳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있냐고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릴 때 말씀드리면 된다고. 자기가 괜히 부모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부담스럽대. 아, 그랬구나. 미애 씨가 생각이 깊네.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각이 깊은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둘러대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제 반응에 안심했는지 신이 나서 미애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치? 미애가 원래 좀 그래. 자기 자랑하는 거 싫어하고 늘 겸손하고. 어제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엄마가 오해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오해는 무슨.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미애 씨처럼 착하고 반듯한 아가씨를 왜 오해하겠니? 걱정 마라.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다정한 엄마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들은 이미 미애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S대의 신시성을 가진 교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봤자 아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애를 싫어해서 뒷조사까지 했냐며 저를 비난하고 더 완강하게 미애의 편에 서겠죠. 말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아들과 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죠. 응, 정변. 나야.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좀 알아볼 사람이 있는데 혹시 조용하고 확실하게 일 처리하는 곳 아는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 사람을 알아보신다고요? 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사업상 확인할 게 좀 있어서 그래. 절대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 일이라서. 믿을 만한 곳으로. 정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이름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최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능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제가 연락처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 이름 대시면 아마 잘해줄 겁니다. 고맙다, 정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최강기획, 최정훈 실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가 문자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심부름 센터라니. 제 인생에 이런 곳에 연락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 실장님. 정민석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정 변호사님께 소개받으셨군요. 말씀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불필요한 감정이나 호기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용건것만 간단히 라는 듯한 프로의 자세가 느껴졌죠.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7번 출구 앞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최 실장은 제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와의 짧은 통화는 제게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의심과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히려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차갑고도 단단한 의지의 불씨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지만 창가 구석 자리에 이미 한 남자가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 서류 가방 하나를 옆에 둔 40대 중반의 남자. 인상은 지극히 평범해서 길을 가다 마주쳐도 전혀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최 실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먼저 고개를 들고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 변호사님께 소개받으신 분이시죠? 최정훈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주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우영주라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인데요, 뭘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최 실장은 웨이터를 불러 제게 마실 것을 권했고 저는 간단하게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고 제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려 주었어요. 그 참을성 있는 태도에 저는 조금 더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 아들 일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 식당에서 만난 낯선 여자 이야기부터 S대 교수 명단에 미애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 실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처럼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미애의 사진 한 장과 그녀의 이름, 나이, 연락처,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직장과 출신 대학 등 제가 아는 모든 정보가 적힌 메모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신미애, 28살. 제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최 실장은 사진과 메모지를 번갈아 보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이요. 이 여자가 한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단, 제 아들은 절대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고 완벽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사진과 메모지를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계약서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의뢰 내용과 비밀 유지 조항, 그리고 착수금과 성공 보수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착수금은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1차 보고까지는 사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신상 명세와 학력, 경력에 대한 팩트 체크가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심층 조사는 1차 보고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곧바로 최 실장의 계좌로 착수금을 이체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자리를 떠나기 전 최 실장이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모님. 만약 사모님의 예상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래서 아드님께서 상처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가 제게 던진 유일한 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이면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썩어가는 살은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저는 제 아들이 잠시 아프더라도 평생을 썩은 살과 함께 살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제 대답에 최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최 실장과 헤어진 후 사흘이라는 시간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미애에게서는 살가운 안부 전화가 걸려왔고 아들은 퇴근 후 미애와 데이트를 하느라 밤늦게 귀가하기 일쑤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예비 시어머니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미애를 칭찬하고 미애와 통화할 때는 우리 애기 밥은 먹었니? 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죠.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감춘 채 완벽한 연극을 이어가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실장이었어요. 사모님, 최정훈입니다. 1차 보고 드릴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실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애 씨의 학력과 경력 모두 거짓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사실로 확인하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신미애 씨는 S대 출신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D전문대학 뷰티케어과를 1학년 2학기까지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라는 강남의 마케팅 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지난 2년간 어떤 직장에도 소속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 실장은 제 침묵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문대 학적부 사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조사를 계속 진행할까요? 이제부터는 부모와 주변인, 재산 및 채무 관계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이메일 도착 알림이 떴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자 신미애 1차 보고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선명한 화질의 서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D전문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 학적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득실 확인서. 거기에는 신미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지난 몇 년간의 기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천사 같던 얼굴 뒤에 저런 시커먼 속을 감추고 있었다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애기라고 저장된 신미애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휴대폰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최대한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우리 애기.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어머님,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준호 씨랑 같이 있는데 어머님 드릴 선물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미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어요. 어머나, 선물을 뭘 또 사. 그냥 오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금방 도착해요. 저녁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저희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회나 좀 사와. 준호 너도 회 좋아하잖니?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제 연기력에 저 자신이 감탄할 지경이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이따 봬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분노와 결심으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내가 장식할 것이고 그 무대 위에서 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될 것이다. 신미애. 저는 거울 속의 저 자신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미애와 아들이 사온 회로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애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그녀가 발라주는 생선살을 받아 먹으며 연신 우리 며느리감 최고네를 외쳤죠. 제 칭찬에 미애는 수줍어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아들은 그런 우리 둘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식탁에서 저 혼자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냉정하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후로 며칠간 저는 최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미애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들며 예비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집안 청소를 돕겠다며 설쳐대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애교를 부렸죠. 그 뻔뻔한 연기를 보고 있자니 이따금씩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가까스로 참아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학력과 경력 위조만으로는 사랑에 눈이 먼 아들을 돌려 세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의 눈물 어린 변명에 아들이 또다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했으니까요. 저에게는 미애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실장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결론부터 말했어요. 신미애 씨의 부모님 관련 정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조용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교수가 아닙니다. 20년 전 이혼했으며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갤러리 관장이 아니라 남대문 시장에서 수입 그릇을 파는 노점 상인입니다. 거주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아닌 관악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이고요. 최 실장은 덤덤하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교수 아버지와 갤러리 관장 어머니. 그럴듯하게 포장된 배경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물론 부모님의 직업이나 경제력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부모까지 부정하며 완벽한 거짓 인생을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죠. 관련 자료는 조금 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님의 현재 주소지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사모님. 최 실장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제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신미애 씨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라고요? 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물론이고 소위 말하는 사채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빚만 해도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28살의 아가씨가, 그것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어떻게 2억 원이 넘는 빚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다는 겁니까? SNS 계정을 추적해 본 결과 지난 몇 년간 수입에 맞지 않는 과소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과 옷, 고급 레스토랑, 잦은 해외여행.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모두 빚으로 쌓아 올린 허상입니다. 아마도 아드님을 만난 것은 이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 실장의 마지막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생 역전. 그래요, 그거였습니다. 우리 준호는, 우리 집안은 신미애라는 여자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위한 완벽한 무대이자 소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아들이 그 여자에게 주었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은 그저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살이마저 느껴졌어요. 그 사채업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봐 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접촉 중입니다. 아마 며칠 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 사모님께 접근했던 식당의 그 여자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여자. 이름은 박선영. 나이는 32.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동생이 2년 전 신미애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당시 박선영 씨의 남동생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신미애는 그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재원인 척, 유복한 집안의 딸인 척 행세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각종 핑계로 수억 원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결국 남동생의 사업은 부도가 나고 신미애는 돈만 챙겨 잠적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동생은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박선영 씨는 그동안 동생을 망가뜨린 신미애를 계속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당에서 사모님과 아드님, 그리고 신미애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던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신미애라는 여자의 실체, 그녀가 벌여온 사기 행각의 전말, 그리고 그녀가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까지. 모든 것이 명백해졌어요. 최 실장님, 그 박선영이라는 분, 제가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연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최 실장이 보내온 메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남대문 시장의 번잡한 골목, 좌판에 수입 그릇들을 진열해 놓고 힘겹게 호객 행위를 하는 중년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미애의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관악구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건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미애 채무 현황이라는 제목의 표가 있었고
각 금융사와 사채업체의 이름, 그리고 소리 나는 금액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증거를 당장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머리를 식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더 치밀하고 더 완벽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들이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신미애라는 여자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박선영이라는 여자의 증언이, 그리고 그녀가 가진 증거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실장이 마련해준 카페의 한적한 룸에서 박선영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그늘진 얼굴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부터 붉혔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렇게 용기 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박선영 씨 아니었으면 저와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제 말에 박선영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지난 2년간 겪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했던 동생이 신미애라는 악마를 만나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 평화롭던 가정이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신미애는 단순히 돈만 뜯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과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겁니다. 이건 신미애가 제 동생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에요.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회사에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박선영 씨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 찬 문자 메시지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신미애에게 돈을 송금했던 수십 건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박선영 씨, 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신미애라는 여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도록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싸워주세요. 박선영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복수와 희망의 불꽃이 동시에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우와 증인, 그리고 증거까지. 완벽한 무대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저는 이제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일만 남았습니다. 최 실장과 박선영 씨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최소한의 상처만 남기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들 스스로 신미애의 실체를 깨닫게 해야만 했어요. 타이에 의해 관계가 정리된다면 아들은 평생 저를 원망하고 미애를 그리워하며 살아갈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아주 어리석지는 않다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보다 더 들뜬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손에는 웨딩홀 몇 군데의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죠. 엄마, 나왔어. 이거 봐봐. 미애랑 같이 웨딩홀 알아보고 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는 밥이 맛있다고 유명하고 여기는 홀이 그렇게 예쁘대. 해맑게 웃으며 제게 카탈로그를 내미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아이에게
곧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잠시 아픈 것이 평생을 속고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일이었으니까요. 준호야, 잠깐 소파에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들떠있던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조심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부탁이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부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주길 바란다. 너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저는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미애의 전문대 학적부 사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신미애 씨의 최종 학력 증명서다. 이게 뭔데? 디전문 대학 뷰티케어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들은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S대 출신이라던 말은 거짓말이었어. 저기 저 학교를 1학년까지만 다니다 중퇴한 게 전부다. 제 말에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지금 그걸 믿으라고.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가져와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말이 돼. 이거 누가 만든 건데? 어디서 이런 걸 사왔어? 사실이다. 내가 직접 확인했어. 확인? 뭘 확인해? 엄마는 처음부터 미애 싫어했잖아. 어떻게든 흠집 잡아서 떼어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정말.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니? 번듯한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던 것도 거짓말이었어. 지난 몇 년간 어떤 직장에도 다닌 기록이 없어. 즉, 무직이라는 소리다. 그만해. 엄마, 제발 그만하라고. 아들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귀를 닫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미의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그녀의 빈 목록이 적힌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수 아버지도 갤러리 관장 어머니도 다 거짓말이야. 심지어 그 여자는 2억이 넘는 사채 빚까지 지고 있어. 준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여자는 네 돈을 보고 접근한 거야. 그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아들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사기꾼. 우리 미애가 사기꾼이라고. 엄마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미애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설령 이게 다 사실이라고 쳐. 가난한 게 죄야? 좋은 대학 못 나온 게 죄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갈 이유가 되는데.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어. 이건 네 인생을 통째로 망가뜨리려는 악의적인 사기야.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엄마 정말 실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아들은 증오가 가득 담긴 말을 내뱉고는 웨딩홀 카탈로그를 들고 그대로 현관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늪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늪에. 다음 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미애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일러 바치고 위로를 받고 있겠지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신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붉게 충혈된 눈. 밤새 울었다는 것을 광고라도 하듯 엉망인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미애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눈물, 저 표정, 저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일어나. 남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래. 아니에요, 어머님. 저 용서받을 때까지 못 일어나요. 어머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미애는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라도 볼까 싶어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켜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미애는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집 많이 가난해요. S대는커녕 지방 전문대도 돈이 없어서 다 마치지 못했어요. 좋은 직장도 구해본 적 없고요. 하지만 준호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준호 씨에게만큼은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네.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는 정말이지 애절했습니다. 아마 제가 진실을 몰랐더라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며 동정심을 느끼고 그녀를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2억이 넘는 빚과 박선영 씨 동생의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그저 가난과 학력 위조를 사랑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거짓말로 포장하는 그 모습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우리 준호랑 결혼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말에 미애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준호 씨를 사랑해요. 돈 같은 건 상관없어요. 제발 저희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엎드려 우는 미애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애한테 왜 이래? 아들은 미애를 감싸 안으며 저를 맹수처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가 미애를 이렇게까지 무릎 꿇리고 몰아붙여야 했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준호야, 너 저 여자의 연기에 속고 있는 거야. 저 눈물은 다. 닥쳐. 엄마야말로 제발 그만해. 이제 더 이상 엄마 허락 같은 거 안 구해. 필요 없어. 아들은 울고 있는 미애를 부축해 일으키며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바로 식 올릴 거야. 이미 웨딩홀 예약도 다 끝냈어. 엄마가 축복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안 와도 돼. 우린 우리끼리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미애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과 눈빛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엄마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대하지 않겠다.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사기꾼에게 홀린 어리석은 한 남자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내 재산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더 이상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설픈 설득이나 감정적인 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냉정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고 머리가 맑아지니 오히려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최 실장과 박선영 씨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최 실장의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낡은 오피스텔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안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두 분 다 오셨군요. 앉으시죠. 최 실장은 우리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미애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선영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떡해요, 어머님. 준호 씨가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오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이제 저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자기 귀로 직접 미애의 본 모습을 듣게 해야 합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요. 제 말에 담긴 서늘한 의지를 읽었는지 최 실장과 박선영 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우리가 가진 패드를 하나씩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신미애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가족 사칭에 대한 모든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죠. 저는 박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범죄 동기를 입증할 물증도 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이 추가로 조사해온 신미애의 사채 계약서 사본 몇 장과 그녀가 사채업자들에게 보낸 돈을 독촉하는 문자 내역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을 최 실장이 돈으로 구슬려 얻어낸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거기에는 김준호라는 물주만 잡으면 한 방에 해결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터뜨릴 겁니다. 신미애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그녀가 도망칠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서요. 무대라니요? 박선영 씨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를 할 겁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죠. 상견례요? 네. 신미애는 자기 부모가 교수와 갤러리 관장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저는 그 거짓말을 역이용할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을 허락하는 척 정식으로 미애 씨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제안할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가짜 부모를 구해와야만 하겠죠.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으려면요. 제 계획을 들은 최 실장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저희가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순간에 최 실장님은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선영 씨는 신미애가 당신의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제 아들은 자기 눈으로 가짜 부모의 연극을 보고 자기 귀로 박선영 씨의 피 맺힌 절규를 듣고 모니터에 떠오른 자기 이름이 적힌 사채업자와의 문자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쯤 되면 아무리 사랑에 눈이 먼 멍청이라도 현실을 깨닫게 되겠죠. 제 계획은 잔인했지만 완벽했습니다.
신미애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제 아들에게는 지독한 충격요법이 될 것이었어요. 박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동생의 망가진 얼굴을 떠올렸는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 여자가 제 동생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실장은 제 계획을 듣고 난 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죠. 당일 현장에서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영상과 음성 자료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제 직원 2명을 식당 근처에 대기시키겠습니다. 신미애가 난동을 부리거나 도주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역시 프로는 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에 신뢰가 갔어요. 우리는 그날 작전의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조율했습니다. 디데이를 언제로 할지, 동선은 어떻게 짤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마치 하나의 군사작전을 짜는 것처럼 치밀하고 냉정하게요.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저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연기. 저는 며칠 동안 끼니도 거르고 잠도 못 잔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차갑게 가라앉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준호야, 나 엄마다. 제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연기였죠. 할 말 없어. 끊을게. 아니, 제발 끊지 마. 엄마가 다 잘못했다. 제발. 저는 일부러 울먹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엄마가 졌다. 네가 그렇게까지 미애 씨를 사랑한다면 엄마가 더는 고집 부릴 수가 없겠구나. 엄마가 너를 이길 수가 없구나. 엄마가 다 미안하다. 늙은이가 괜한 노욕에 눈이 멀어서 내 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용서해다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러니 우리 이렇게 등지고 살지 말자. 응. 엄마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엄마가 다 포기할게. 다 받아들일 테니, 응?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애 씨 부모님 정식으로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자. 엄마가 2분께 정식으로 사죄드리고 싶어. 그리고 너희 2사람 결혼, 엄마가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다. 이렇게라도 해야 네 마음이 풀리겠니? 제 제안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갑작스러운 제 태도 변화에 놀란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이지? 그럼. 엄마가 아들한테 거짓말하겠니?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해물찜 해놓고 기다릴게. 알았어.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들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초췌하게 연기하던 얼굴에서 표정을 싹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입술을 들어올려 미소를 지었어요. 덫은 놓아졌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최 실장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작전 개시. 결전의 날인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했어요. 아들은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결혼을 허락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미애와 수시로 통화를 하며 저녁 식사 약속에 대해 상의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 저녁 벌어질 피바람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강남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좋기로 소문난 한정식 집에 가장 큰 별실을 예약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고 외부와 차단된 독립적인 공간. 오늘 벌어질 추악한 연극의 무대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장소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한 저는 최 실장과 함께 마지막으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스크린과 프로젝터는 이쪽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드리면 바로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최 실장은 룸 한쪽 벽면에 완벽하게 위장된 스크린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신미애의 모든 거짓말과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정리한 그야말로 한 편의 범죄 다큐멘터리나 다름없었어요. 박선영 씨와 제 직원들은 옆방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문을 2번 두드리는 것을 신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차분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지극히 평온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것이 지금 제 심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자 별실의 문이 열리고 아들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껏 치장한 미애와 중년의 남녀 한 쌍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신미애의 가짜 부모였습니다. 어머님, 늦지 않았죠? 아니다. 어서들 오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가짜 아버지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몸에 맞지 않는 듯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가짜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교양 있는 교수와 우아한 갤러리 관장이라기보다는 졸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애 엄마 아빠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애는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가짜 부모의 눈치를 살폈고 아들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애 씨가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예쁜가 했더니 다 2분을 닮아서 그랬나 봅니다. 제 칭찬에 가짜 어머니가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 사부인. 뭘요? 다 사부인께서 저희 미애를 예쁘게 봐주신 덕분이죠. 저희는 그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살게끔 지원만 해줬을 뿐인걸요. 호호. 그녀의 말투와 웃음소리는 천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음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S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 남편도 S대 인문학부에 있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워낙 학교가 넓어서 잘 모르시려나. 제 질문에 가짜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 예. 제가 워낙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성격이라 다른 학부 교수님들은 잘 모릅니다. 허허. 그러시군요. 하긴 요즘 대학들이 워낙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S대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인문학 프로젝트가 아주 유명하던데 교수님께서도 당연히 참여하고 계시죠? 저의 집요한 질문에 가짜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럼요. 당연히 하고 말고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죠. 그의 대답은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미애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타겟을 바꾸어 가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압구정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요. 요즘 어떤 작가님 작품을 주로 전시하시나요? 혹시 제가 아는 작가일 수도 있겠네요. 가짜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리를 굴리는 듯 하더니 아무 이름이나 되는 대로 둘러댔어요. 아, 박 작가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네, 그분 작품을 주로. 박 작가요? 혹시 성함이 박서보 아니신가요? 단색화의 거장. 저도 그분 팬인데. 그럼 사모님 갤러리 이름이 가나아트 센터인가요? 저는 일부러 아주 유명한 작가와 갤러리 이름을 댔습니다. 제 말에 가짜 어머니는 자기가 정답이라도 맞힌 줄 알았는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가나아트 센터. 아이고, 사부인께서도 아시는군요. 그 순간 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가나아트센터는 압구정이 아니라 평창동에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이 모든 대화가 오가는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미애의 접시에 음식을 놓아주기 바빴습니다. 저 순진하고 어리석은 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음식이 어느 정도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준호와 미애,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다 함께 축배를 들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위하여를 외쳤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후 저는 가장 상냥하고 우아한 미소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제가 따로 모셨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누구요, 엄마?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신미애와 가짜 부모의 얼굴에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룸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 약속된 신호대로 똑똑 하고 두 번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별실의 미닫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노트북을 든 채 무표정하게 서 있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눈으로 신미애를 노려보는 박선영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손님들을 번갈아 보았고 가짜 부모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날지 앉아 있을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신미애.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로 박선영 씨를 보며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별실 안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아들은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텅 빈 눈으로 나와 최 실장, 그리고 박선영 씨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미애의 가짜 부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그들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질려 있었죠.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선 신미애는 박선영 씨의 증오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화려한 무대가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사람들은 또 누구고.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아들은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미애를 보호하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최 실장을 향해 차갑게 고갯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최 실장님 시작하시죠.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 실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터와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룸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림 족자가 위로 스르르 말려 올라가더니 그 뒤에 숨겨져 있던 하얀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삐빅하는 기계음과 함께 스크린 위로 선명하고도 잔인한 글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미의 실체 보고서. 아들은 스크린에 뜬 제목을 보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실체 보고서. 엄마, 정말 끝까지 이렇게 유치하게 나올 거야? 이런 걸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실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고 첫 번째 증거 자료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왼쪽에는 신미애가 졸업했다고 주장했던 S대학교의 로고가, 오른쪽에는 그녀가 실제로 중퇴한 D전문대학 뷰티케어과의 학적부 사본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미애. 최종 학력 D전문대학 뷰티케어과 1학년 2학기 중퇴. S대학교에는 동명이인을 포함 해당 인적 사항의 재적 및 졸업 기록 전무. 최 실장의 기계처럼 냉정한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은 다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신미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기록이 텅 비어 있는 너무나도 깨끗한 서류였죠. 경력사항. 본인이 주장한 강남 소재 마케팅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 전무.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무직 상태로 추정. 거짓말. 아니야. 준호 씨, 저거 다 거짓말이야. 침묵을 지키던 미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필사적이어서 오히려 거짓임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들은 흔들리는 눈으로 스크린과 미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굳건했던 믿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최 실장은 미애의 발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화면에 뜬 것은 두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왼쪽은 고급스러운 갤러리를 배경으로 우아하게 웃고 있는 미애가 어머니라며 보여주었던 사진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대문 시장의 번잡한 좌판 앞에서 힘겹게 그릇을 팔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몰래 찍어온 그녀의 진짜 어머니였어요. 모친. 본인이 주장한 갤러리 관장이 아닌 남대문 시장 상인. 부친은 20년 전 이혼 후 현재 소재 불명. 그 사진을 본 가짜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눈 또한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앞에 앉아있는 가짜 어머니와 스크린 속 진짜 어머니의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자, 잠깐. 저건 오해야. 사진이 잘못 나온 거라고. 가짜 어머니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실장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건 두 분이 신미애 씨에게 일당 100만 원을 받고 부모 대행 연기를 해주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서 사본입니다. 두 분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요. 계약서. 그 세 글자의 가짜 부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저희는 그냥 돈 받고 시키는 대로만. 가짜 아버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가짜 어머니가 그의 옆구리를 찌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뭘 그런 걸 다 얘기해. 우린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한편의 저질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최 실장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금융사와 사채업체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억 단위의 채무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 아래 작지만 선명한 글씨로 된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준호라는 물주만 확실하게 잡으면 이 돈 한 방에 다 해결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실장님.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물주. 그 단어가 아들의 눈에 박히는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표정이란 바로 저런 것일까요? 궁지에 몰린 가짜 부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돈도 안 받을 테니 갈 거야. 그들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들고 도망치듯 별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이미 최 실장의 직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죠.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사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미애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녀리고 청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악귀와도 같은 얼굴로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하지만 그녀가 제게 닿기도 전에 박선영 씨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애의 뺨을 힘껏 내리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감히 날 쳐? 그래, 쳤다. 이 악마 같은 년아. 넌 내 동생 인생을 망가뜨린 걸로도 모자라. 또 다른 사람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 넌 인간도 아니야. 박선영 씨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리고 뺨을 맞고 헝클어진 머리로 증오의 찬숨을 몰아쉬는 신미애. 이 모든 상황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 아들. 완벽하게 연출되었던 무대는 이제 배우들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아주 느리고 힘겹게 미애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갈라져 나왔어요. 미애야. 저 스크린에 있는 거 전부 사실이야? 아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뜯는 법이죠. 신미애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거칠게 쓸어 넘기더니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전부 다 사실이야. 어쩔래.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아들의 마지막 남은 미련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호구 하나 등쳐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나한테 홀려서 해벌쭉거릴 때마다 얼마나 가짱코 우스웠는지 알아? 물주. 물주는 무슨. 넌 그냥 내 빚 갚아줄 지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신미애는 독을 품은 뱀처럼 씩씩거리며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상냥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시기와 질투, 탐욕으로 가득 찬 추악한 본성만이 남아 있었죠. 제 아들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한순간에 괴물로 변하는 모습을, 그 끔찍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신미애의 추악한 본심이 담긴 폭언이 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도끼 서린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아들의 심장에 그대로 꽂혔어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낯선 눈으로 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그가 쌓아 올렸던 사랑과 믿음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토록 깊었던 콩깍지가 벗겨지고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아들이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끝내자. 그 한마디에 악을 쓰던 미애의 얼굴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서늘한 눈빛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뭐라고? 시작도 안 했으니 끝낼 것도 없겠구나. 그냥 여기서 다 그만두자고. 너랑 나. 아들은 미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단호한 행동에 미애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다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언제 악을 썼냐는 듯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자, 잘못했어, 준호 씨.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정말 준호 씨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은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기계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겠지. 이제 그 역겨운 연기 좀 그만두지 그래. 더 이상은 안 속아.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완전히 미애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미애에게 내려진 가장 확실한 사형 선고였어요.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미애는 다시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김준호,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니들 인생 가만 안 둘 거야. 다 망쳐버릴 거라고. 그녀가 저주를 퍼붓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최 실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어요. 최 실장님. 문 밖에 있는 직원분들께 저 여자 절대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으라고 전해주십시오. 제 말에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전기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미애는 제 행동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그녀를 마주보며 휴대폰의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112.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현재 위치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정식 집입니다. 지금 이곳에 혼인빙자 사기 현행범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출동 바랍니다. 혼인빙자 사기 현행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미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설마 하던 표정으로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어요. 너 지금 신고한 거야? 그래. 넌 네가 저지른 죗값을 치러야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바로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박선영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미애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동생 일 오늘부로 다시 정식 고소할 거야. 네가 내 동생한테 보낸 협박 문자, 돈 뜯어간 통장 내역 전부 다 증거로 제출할 거다. 넌 이제 끝났어, 신미애. 사면초가. 그야말로 완벽한 사면초가였습니다. 미애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하는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최 실장이 앞으로 나서서 경찰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스크린에 띄워진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미애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미애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미애는 짐승처럼 발악하며 저항했습니다.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그녀의 추한 발악은 그녀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마지막 발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능숙하게 그녀를 제압하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수갑이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는 그녀의 거짓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애는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까지 저와 제 아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별실 안에는 무겁고도 처참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텅 빈 스크린. 최 실장과 박선영 씨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저와 제 아들, 단둘만이 남았어요.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텅 빈 의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이 흐느낌이 잦아들 무렵 천천히 제 품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준호야. 엄마.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 주어서 이 끔찍한 늪에서 빠져나와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을 감싸 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일어나. 사내 자식이 왜 무릎을 꿇고 그래?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어요.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자.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이런 시련은 한 번쯤 찾아와. 중요한 건 이 시련을 통해 네가 무얼 배우고 어떻게 더 단단해지느냐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 모든 건 다 괜찮아질 거야. 제 위로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아까와는 다른 정화의 눈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붓고 찢어졌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흉터는 남겠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 분명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폭풍이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시간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라는 말처럼 우리 모자의 상처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들은 한동안 깊은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 힘들어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다그치거나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의 감정을 충분히 소화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옷장에 걸어두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회사에 휴가 냈어.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어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니? 그냥 동해나 한번 가볼까 하고. 엄마도 같이 갈래?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신문을 내려놓고 활짝 웃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기뻤어요. 그럼 당연히 같이 가야지. 엄마도 바다 본 지 오래됐는데 잘 됐다. 우리는 그 주 주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동해로 떠났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어색하고 무거웠던 우리 사이의 공기가 차창 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 우리는 신발을 벗고 하얀 백사장을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인생을 살 뻔했어.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바보 같았는지 몰라.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런 사람한테 속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근데 엄마가 다 깨부숴줘서 오히려 고마워. 그날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괴로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내 인생을 구해준 거였어. 정말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했어.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 다 지난 일이야. 엄마는 그냥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세상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날 밤늦도록 바닷가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거의 되찾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깊었던 그늘이 걷히고 눈빛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 후로 아들과 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박선영. 저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편지 안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쓴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영주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선영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여 이렇게 펜을 듭니다. 어머님 덕분에 신미애는 얼마 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동생 사건 외에도 최 실장님이 찾아주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건까지 병합되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저지른 죄값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사회와 격리되어 자신의 죄를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려 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제 동생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는 신미애에게 뜯겼던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그 돈으로 동생은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요즘에는 다시 예전처럼 웃기도 하고 작은 사업이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님의 용기와 지혜 덕분입니다. 어머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선영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평화가 밀려왔어요. 신미애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소식보다 박선영 씨의 동생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저를 더 기쁘게 했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지독했던 악몽은 끝났고 우리에게는 평온한 일상만이 남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밖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제 무릎 위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찻잎을 꺼내 향긋한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는 예고 없이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폭풍우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용기일 겁니다. 저는 제 가정을, 제 소중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